북한의 김정은 세모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분 세모라고 그랬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북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하여튼 통화를 했대요. 네,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12분간인가? 당선인하고 네. 통화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힘들 건 이제 통미봉남 상태인 거죠. 전형적인 미국과만 통하고 이제 원래 북한은 항상 야, 핵도 없는 무슨 남한이 한국이 무슨 테이블에 같이 앉아 하면서 항상 무시하는 전략을 써왔었거든요. 김정일 때부터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이 나름대로 그 어떤 중재를 통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연결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또 특이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번 받지 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뭐 좀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 좀 희박하다 보이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사이가 좀 좋아도 북미 정상회담은 다른 계열, 다른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데 윤석열 정부와 사이가 워낙 안 좋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만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남한이 낄 여지는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뭐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은 사실상 핵 보유가 인정이 됐든 ICBM만 퇴출시키는 뭐 계약이 됐든 간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정부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김정은 당연히 안 듣죠. 트럼프 당연히 안 들을 거예요. 혹은 트럼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방위비 10배 더 내. 이런 식으로 딜을 또 하겠죠. 예, 방위비 분담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지금 남북 사이에서 뭔가 발언권과 주도권이 있으려면 그만큼 외교 관계를 쌓아왔어야 되는 건데 스스로 그것을 계속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북한의 잘못도 있지만 그 외교라는 건 서로의 어떤 그 피드백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번 만나면 이제 4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4번째 만나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발 디딜 어떤 틈도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미국하고는 뭐 약간 간접적인 적국이 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트럼프라고 한다면 정말 빅딜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경제 너무 안 좋고 뭔가 돌파하고 싶으니까 트럼프라는 좀 그 캐릭터 독특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냥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돌파하자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2019년에 그렇게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도 못하고 그런 상황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희망이었는데 사실 하노이에서 한번 실패하고 그때 김정은 완전 이제 접어버린 거죠. 미국 놈들과는 다시 말 안 해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제 남한과는 이제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거의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쳐다볼 수요는 확실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예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꽃놀이패죠. 대선 직전에 뭐 한참 전도 아니고 직전에 파병을 해서 자기 몸값을 올려놨고요. 러시아로부터는 당연히 받을 게 더 많아질 테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교만 본다면 철저하게 국익만 생각한다면 북한이 아주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푸틴 간에 친해졌고 파병까지 어쨌든 했으니까 앞으로 미국에게 할 말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뭐 군사 지금 뭐 뺄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외교 술만 본다면 김정은이 나름 뭐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수록 한국이 어떤 그 끼어들 틈이 굉장히 좀 좁아진다라는 게 현실적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뭐 저는 전반적인 기조는 뭐 이승호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는 이번 2기 정부에서는 북한에 별로 관심을 안 둘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 계속 거래적 관계에서 뭔가 크게 얻어낼 건덕지가 보여야 이거에 협상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 큰 비핵화는 사실상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때와 달리 러시아라는 또 동아줄을 또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놓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제 생각이 어떤지 좀 바뀌었는지 좀 알아와봐 라고 한 다음에 별로 내놓을 게 없어?
그럼 뭐 냅둬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변수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즘 또 대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 아시아 퍼스트 전략으로 또 선회한다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든 뭐 어거지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을 회유했던 것처럼 이번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회유하지 않을까, 푸틴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패키지로 북한도 너네도 같이 동참해보지 않으련?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이 경노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이게 무슨 쉽게 여기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4년이 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또 근데 4년 동안 하다가 벤스가 대통령이 돼서 8년 더 하면 12년 동안이 트럼프가 만든 시대, 트럼프 시대가 그 일을 해낼 수도. 벤스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너무 예단하기 어렵네요. 아직은 모르겠다. 벤스까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에 공언했던 대로 바로 끝내. 뭐 24시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러기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또 비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계속 이 나토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발언을 해온 것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유럽이 너무 지금 무임승차해 왔다. 유럽 너네 이제 유럽 쪽의 안보는 너네가 책임져. 우리는 가급적 손 뗄게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뭐 그때는 충격적으로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완전히 금방 손꼽겠다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그래도 공화당 내에 많은 인사들이 그것까지는 맞겠죠. 그래도 약간 시간은 줍시다. 그래도 뭐 1년 이 정도 걸어놓고 하겠지만은 어쨌건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는 종전 트랙에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6.25 전쟁도 트루만 정부 때 트루만은 또 굉장히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어가다가 아이젠하워가 한국전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다음에 휴전회담이 또 급진전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게 뭔가 보이지 않을까.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은 그 트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영토 문제를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북한군을 갖다가 조기 투입하는 강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 수가 먹혔죠. 휴전 그 협상에 들어갈수록 더 싸움은 격렬해지니까요. 그 시기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앞두고. 미세 조정의 네네. 시기로 들어가니까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래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러시아 원래 국경 빨리 회복하고 거기 이제 회복하고서 아마 그 다음에는 북한군을 그쪽을 경비하는데 막 쓰지 않을까. 일단은 밀어내는데 쓰다가 그쪽 경비하는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전력을 다시 돈바스 전선에 총투입해서 원래 얘기했던 돈바스를 다 장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스탠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자, 우리는 얻을 만큼 지금 다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중지해 주십시오. 우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6.25 전쟁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의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그때 트루먼이 막판에 막 끌고 가면서 이 고지전 여기저기서 막 벌이고 있던 그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그거 지나가지고 이제 정전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계속 고지전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이죠. 우리가 뭐 51년, 52년 그 고지전 상황에서도 굉장히 대공세가 있었던 고비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협상이 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을 때 뭔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가끔 강수들이 퍼부어졌는데 지금 푸틴은 하여튼 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원군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 협상 테이블로 가는 마지막 포석을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사람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그 고지전 시기. 고지전 시기가 정말 무의미하게 많이 죽었죠. 사실 죽는 걸로 따지면 그 전에 당연히 기동전 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 고착화되면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화력전으로 서로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때는 폭격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은 각종 드론과 미사일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말을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24시간 만에 빨리 끝내버리겠다라는 스탠스가 더 나은지도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근데 이게 이 유럽에 가져올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 준 동맹에 해당하는 우리 편을 방치한다는 거. 안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프간을 저런 식으로 버린 거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중동이 이반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유럽이 어마어마한 불안, 거기서의 이 나토 체제의 이 균열이 어마어마하게 또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거는 또 언젠가 크게 저희가 되새겨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인접해 있는 뭐 폴란드나 뭐 리투아니아 이쪽 다 이제 특히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소련과 그럼요. 네. 인접한 국가들은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척도가 될 겁니다.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된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도대체 있고. 푸틴과 어떤 협상을 궁금하다. 할지 진짜 궁금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기 행정부는 그나마 온건하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트럼프를 어떻게든 뭐 속이건 강경하게 맞서건해서 뜯어 말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그럴 만한 강단을 가진 참모들이 있을지. 일기 때 그러다 다 날아갔죠. 네. 근데 그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매티스 장관도 그렇고 틸러슨 국무는 좀 예외라고 하더라도 존 켈리 다 뭐 이렇게 그 군 생활을 정말 수십 년씩 하셨던 그런 분들, 그분들 정말 골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선 넘지 말아야 된다고 그죠. 막았던 건데 이분들이 특별히 온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까지 넘어버리니까 기존 질서를 너무 파괴해버리니까 그 후과를 예상하지 못하니까 트럼프를 막다가 이제 잘린 거죠. 뭐 한 1년 만에 잘리고. 근데 이제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네. 보면은 군인들이 오히려 더 그 군인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모한 전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군인들이 마지막의 더 무기라고 신중해요. 생각하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이스라엘 네탄야후도 국방장관하고 정적이었는데 뭐 경제를 갈란트를 경질했죠. 네, 갈란트는 조금 온건파고 가자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잘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네타냐후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도 되게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확전을 하고 꼭 불필요해 보이는 공습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 대선 당일에도 레바논 다시 폭격했잖아요. 네, 보란 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됐고 이제 더군다나 내 편이 됐으니까 이제 정말 더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가자지고 아랍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 때문이었는데 트럼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대놓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2018년이었습니까? 그때 아예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해 버렸죠. 그건 약간 금기시 되던 거였는데. 그리고 아들 유대인 출신 그 사위 쿠시너를 활용해서 뭐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을 했고요. 나중엔 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2020년에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또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협정이라는 게 당장 좋을 수 있으나 그 또 후과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또 이제 하마스 지난해 10월 7일 그 어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공고한 이스라엘 편이고 젤렌스키가 사실은 트럼프가 될까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 됐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날개를 단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양자간에 어떤 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지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란 문제도 이란도 어쨌든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돼버려서 지금 힘들어졌죠. 네. 한 가지 변수는 거기에 여기서도 이제 이해득실을 따질 거라는 그런 쪽이겠죠. 지금 뭐 이번에 재작년 계속 미국의 전비 지출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이스라엘 지원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의 분쟁에 트럼프도 계속 이면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돈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냐. 우리 지원 없으면 못 싸워, 쟤들?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선거 기간 동안엔 아무래도 유대인 민심 때문에 그런 걸 좀 봉합하고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 뭐 내가 이스라엘 엄청 좋아하고 지원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돈은 좀 쓰지 마라. 돈 안 쓰고 아니면 너네끼리 알아서 할 수는 없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타냐후가 그 점은 약간 이 브레이크로 작용을 하겠죠. 이번에도 아이언돔 활약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요격 미사일들 몇백 발 발사하면은 돈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방공 미사일만으로는 다 커버가 안 돼갖고 당연히 지중해나 이런 홍해 같은 데 있던 미국 함정들이나 그런 데서 지원을 해줘야만 그게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진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돈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분명히 얘기가 들어갈 테고 그 점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좀 조심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그걸 노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어차피 이번에 이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그나마 자제감을 보여왔던 것이 그래도 이 시기를 겪고 나서 해리스가 되면은 우리 이 협상하고 제재 풀 수 있는 희망이 있어라고 그걸 좀 달래왔는데 이 희망이 깨져 버리면은 계속 괴롭혀야 돼. 계속 괴롭혀서 트럼프가 돈이 아깝게 만들어야 돼라는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란이 지금처럼 그동안 자제를 발휘했던 것과 달리 더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그러면 또 네타냐후는 더 그거에 호응을 해서 격렬하게 받아치면서 진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빨리 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네. 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 계속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군사적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걸로 대체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러면 북중러는 다 이렇게 우리 적이니까 북중러 이렇게 한 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면서 그걸 확인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구도가 선명해진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구도가 희미해질까요? 푸틴이 트럼프하고 친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생기던데요. 이게 이면에서의 복잡한 강대국들의 수싸움이 벌어지고 또 회유와 협박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 하면서 앞으로 조선 분야에서 꽤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참혹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반도체 얘기보다 조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군력 경쟁이 여기에 딱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이 중국이 미국 패권 도전의 핵심 키워드로 해군력 강화에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 페이스를 갖고 있어갖고 지금 미국이 못 쫓아갈 지경이에요. 중국 해군을 미국이 못 쫓아간다고요? 네. 지금 조선업이 중국이 상당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은 건조 능력이 되는데 미국은 조선산업이 몰락해갖고 지금 막상 건조하려고 보니까 조선소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숙련된 노동자도 없고 많은 조선 기술자들이 은퇴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제대로 안 돼요, 심지어. 핵 강공모함이 한번 수리 도크에 들어가면은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달씩 걸리고 뭐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나마 조선업이 있는 일본과 한국이 도와줘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국방계통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아시아 퍼스트 맞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참모들이 그걸 찔러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안보 쪽에서 대중 이 파트너로서 뭐 정확히는 우리의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병참기지 아니면 플러스 원군으로서 기능해라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쫓아올래? 아니면 우리 뭐 관세 좀 먹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섬뜩했습니다. 아니 나는 김태호 차장이 그 브리핑하는데 약간 이게 얘기가 연결되나 싶었는데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네 그리고 조선이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협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인태 전략이란 게 근데 중국 포위 전략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딱 그게 연결이 되네요. 해군력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맞서서 시진핑도 얼마 전에 왜 갑자기 한국인 관광 비자 면제하고 그랬겠습니까? 15일.
중국도 지금 이걸 예상하고 한국에 뭔가 미끼를 던지고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당분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가운데에서 잘 줄타기를 하면서 뭔가를 잘 얻어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만큼 현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네.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사실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 좀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문장 전체 보면 앞에 모든 문장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삼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로 새로운 지평을 높이기로 약속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곳이면 그래서 미국이 원한다면 한미일이 협력해서 여기서 한미일의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군사 동맹을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태 전략이든 뭐든 미국에 가는 길에 우리가 다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저는 굉장히 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동맹에 대해서 개념이 있든 없든 굉장히 꽃놀이표행인 거예요. 너 어차피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만 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으니까 돈도 내야 되고 뭐 조선업이든 뭐든 협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들만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